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갑자기 하체 후리기에 장소가 바뀌고 박 사장이 없다고 놀라시는 분들 놀랄 거 없습니다. 박 사장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여기는 새로운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본진 1층에 있는 노보스 게러지입니다. 아직 공사가 이제 거의 한 완공률이 한 80% 이상 되고 있어서 급하게 제네시스 G90을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려가지고 오늘 꼭 저녁인 이 시간에 하체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는 안 됐지만 뭐 노사장은 그냥 쌓여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진행하는 거고, EQ900을 가지고 부산을 갔다 오고 하면서 리뷰를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지, 바뀐 게 과연 있을까? 제 눈에는 현재 잘 안 보여요. 뭐 어떤 분이 조언으로 냉각수 라인이 원래 EQ900은 꼬부라져서 왔는데 직발로 갔다. 냉각수 라인이 일자로 됐다고 해서 크게 차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 차가 뭐.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 흡기 필터를, 이 스트럿바를 지금 마른 목골 형태로 해가지고 엔진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엔진을 보호함이 아니고 차대 강성인데, 사실 뭐 수입차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벤츠 BMW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나가기 위해서 흡기 필터를 이렇게 관통시킨다는 게, 나는 참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흡기 필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체정량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밑으로 필터를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렇게도 이 윗공간에 그 우리 챔버라고 이렇게 흡기 라인에 이렇게 챔버가 있듯이 여분의 공기량을 포함하는 이런 서지 탱크로 봐도 되는 건데, 이 안에 체정량이 떨어지게끔 설계하는 것 자체가 공학적으로 봤을 때 퍼포먼스에서는 약간 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얘가 지금 메인 골격은 얘예요. 이 프레임이 이제 메인 골격으로 저쪽에서 나오고, 이 위쪽에 있는 사이드 패널 이 프레임도 굉장히 강하게는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메인을 잡고, 얘가 와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앞에 인사이드 패널 앞쪽으로 와서 이쪽에 라디에이터 쪽으로 이렇게 잘 돼 있고, 여기에 보강제도 T바의 대각선으로 해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이 약하다, 프레임이 약하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S나 7에 비해서는 메인 인사이드 패널은 작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 있는 패널의 플랫폼, 프레임도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초고장력 강판이 많다라고 했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휠하우스 부분인데, 이 휠하우스를 메인 플랫폼 프레임을 굉장히 강하게 쓰는 스포츠카 브랜드나 뭐 슈퍼카를 만드는 제조회사들은 사실 휠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걔네들은 메인 플랫폼에서, 메인 프레임에서 이미 모든 강성을 다 잡고 갔기 때문에 휠하우스라는 개념이 쇼크업 댐퍼를 묶을 수 있는 공간인 거지, 차대 강성하고는 크게 역할이 없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양산을 많이 하는 세단들이나 이런 그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차들은 이 부분이 차대의 일부가 돼서 강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 있는 이 스트럿바가 마른 목골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차대의 끝과 이쪽 끝을 맞붙이고 이게 붙잡고 있다라는 건 얘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 하면 얘는 지금 이쪽의 메인 프레임과 사이드 프레임을 잡아주는 거 외에 뭐 이게 딱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튼실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대로였으면 얘가 조금 더 뒤로 가거나 아니면 얘가 완벽하게 절곡을 많이 넣어가지고 굉장히 강성을 많이 갖게 한 다음에 A 필러의 끝단하고 약간 뭐를 연결시켜가지고 1차 충격 후에 2차로 얘가 먹으면서 A 필러의 끝단이 자동차에서 가장 센 부분이기 때문에 연동이 돼서 버텨주게끔 해야 되는데, 얘는 현재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런 거고, 현대자동차가 어떤 IIHS의 충돌 테스트나 자기네들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이 메인 프레임과 사이드 프레임으로 충분히 강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을 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엔지니어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벤츠나 BM은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 브랜드들이 이렇게 갈 줄 몰라서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강성은 뭐 통과를 하거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겠지만 대형차, 플래그십이고 현대자동차를 해외에서 자기네들의 모든 기술에 대한 기술 집약적인 거를 자랑할 수 있는 안테나샵 같은 이런 모델이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운전하면서는 부족한 부분은 느껴지진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차에 들어간 이 엔진인데 별로 말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신기술이라고 할 게 별로 없고 이 엔진이 생산된 지 이미 오래됐고 대신에 현대자동차가 7 시리즈를 연구하고 A8 아우디의 A8을 연구하고 S클래스를 많이 표주해서 예전에 제가 벤츠, BM, 아우디를 짬뽕해놨다고 해서 벤비아믹스라고 놀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후륜 플랫폼에 현대는 좀 늦게 합류를 했죠. 다른 제조사들보다는. 처음 제네시스 1세대에서는 엔진이 이만큼 뒤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네시스 이 플랫폼이 제네시스 2세대의 플랫폼의 확장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엔진이 이만큼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 쇼크 옵셔버의 맨 윗단, 이 상단의 기점, 여기에 이제 바퀴의 축, 전륜의 바퀴의 축이 있는데 일로부터 보면 얘가 실린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딱 엔진이 중간에 걸쳐 있어요. 과거에는 얘가 좀 앞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배치도만 봐도 딱 봐도 무게중심이 한 52대 48 정도 돼 보여요. 그러면 이런 대형 세단에서 그 정도의 무게 배분을 갖는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핸들링, 이 스티어링 느낌이 오고 전체적인 거동도 되게 괜찮아져요. 그리고 이 차는 전자장비가 많죠. EQ900이 됐던 G90은 전자장비가 많기 때문에 또 스탑앤고가 있어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많은 전장류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굉장히 용량이 큰 배터리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꽤 용량이 큰 배터리가 들어가요. 옛날 같았으면 그 배터리가 앞쪽에 있었거나 이쪽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퓨즈박스 단자가 이쪽에 왔을 텐데 퓨즈박스 단자를 저기다 놓고 그 용량이 큰 배터리를 뒤에 템포러리 타이어 옆에다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수장이나 핵심적으로 엔지니어를 이 개발을 주도하는 사람이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또는 이렇게 마른 목골에 스트럿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대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엔진에 대한 또는 이 휠하우스 부분에 대한 강성 부분이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EQ900의 플랫폼을 그대로 계승해서 조금 손본 이 차가 나쁠 리 없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지금 보기에도 뭐 크게 저는 뭐 나빠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엔진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옆쪽하고 다시 하체를 보면서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 와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휠하우스 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약하게 보였는데 위에서는 너무 빈약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절곡을 통해서 벤츠나 BM을 표방해서 원래 우리나라 차는 저렇게 안 돼 있어요. 다른 차들은. 댐퍼와 스프링이 마운팅되는 이 부위의 요걸 이름을 뭐라고 하다 갑자기 까먹었는데 요 구조가 상당히 좀 잘 돼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해서 지금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이면 앞부분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여기서 생기는 고유의 진동을 얘네들이 상당 부분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이 휠 허브, 너클암하고 그 다음에 로우암 두 개랑 어퍼암을 사실은 고급차들은 다 알루미늄으로 세팅을 하는데 스틸을 넣었어요. 스틸이죠. 지금 붙어요. 자석이 안 떨어지죠. 스틸을 넣고 얘가 체결되는 이 이름이 생각나버렸네. 마운팅. 이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틸을 썼지만 나름 현대는 고급차의 승차감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사실 여기에 꽂히는 이 피봇 요 두 개, 이걸 피봇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오는 어퍼암이 딱 꽂히는데 사실은요
진짜로 잘하는 애들은 여기다 이거를 하나를 꽂아요. 하나를 꽂아서 사실 이거를 하나를 꽂으면 더 강성이 세야겠죠. 근데 이 너클함이 이 두 개는 자유각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의 움직임의 범위의 값을 뽑아내는 건 약간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두 개를 갖고 하면은 그게 너무 광범위해져서 예전부터 제가 아우디는 나가 있어라고 했을 때 아우디가 피봇을 한 곳에 두 개를 꽂는 걸 좀 좋아해요. 그게 아마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는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륜이 들어가니까 앞바퀴가 조향을 하면서 구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너클함이 많이 움직이게끔 뭔가를 주는 게 유리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아무튼 이렇게 꽂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우직하게 정확하게 딱 꽂고 개의 움직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휠 허브의 움직임의 양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고 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얘는 메인 골격은 스틸이네, 그지? 메인 골격은 스틸이고 여기 위에 휠하우스만 내가 아까 말한 진동이 들어갈 법한 이 곳만 알루미늄 소재를 입고 육안으로 딱 봐도 메인 스틸이 지금 딱 이 한 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 차가 이제 경쟁차가 S클래스나 7 시리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가 광고를 하니까 그런 차들에 비해서 결코 메인 프레임이 좋고 튼튼하게 보이지는, 그러니까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차들 소나타나 그랜저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지만 경쟁을 하는 S클래스나 7 시리즈에 비하면 메인 프레임은 결코 육안상, 실제로 내가 구부려 보진 않았으니까요, 육안상으로 봤을 땐 그들보다 좋아 보이지 않더라.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포피를 넣는데 현대기아 마크가 같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만도 거 같은데, 만도 거네. 만도에서 생산을 했고요. 캘리퍼의 전체 크기 대비 브레이크 패드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게 잡을겠죠? 브레이크가 이 차가 잘 안 듣는 차는 아니니까. 근데 패드를 작은 걸 쓴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취향 저격을 현대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레이크든 아주 잘 듣는 것보다 소리가 안 나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 애들은 브레이크에서 살짝 소리가 나더라도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 뛰어난 걸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잘 들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걸 더 좋아하는데 현대자동차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차를 팔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현재 이 차의 브레이크는 잘 듣는 편입니다. 잘 듣는 편인데 뭐 수입차들만큼 뭐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잘 듣는 건 아니고 그래도 되게 잘 들어요. 무게 배분이 상당히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는 이렇게 크다고 해서 뭐 물론 세 보여요. 피스톤이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거 보면 포피 피스톤이 이제 작진 않으니까. 근데 뭐 사실 패드 자체는 이 급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요. 이 벨 하우징과 디스크를 아예 체결식으로 해서 따로 했으면 더 냉각 성능이 좋을 텐데 불행하게도 현대에서는 2차급에 그렇게는 적용을 안 한 거고 차값 대비해서 그거를 내가 까기에는 차값이 S클래스나 7 시리즈보다는 싸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우선요. 근데 착해졌지 나 되게 많이 옛날에 비해서. 내가 이제 좀 관대해졌지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너무나 미워하지 말라고. 잘하지. 그지? 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요. 일단 댐퍼는 약간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좀 더 뒤에 있었거나 하면 수직으로 세웠을 텐데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눕히고 스프링을 뒤에 놓고 댐퍼를 앞에 놨다는 건 스프링의 영역을 더 세게 주고 갈 거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댐퍼를 뒤쪽으로 빼서 스프링의 움직임의 범위보다 댐퍼의 움직임의 범위를 더 길게 주면은 사실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두텁고 묵직한 좋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 차는 현재 스프링을 뒤로 뺐기 때문에 약간 손쉬운 세팅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현대 측에서. 댐퍼는 육안으로 봐서 사실 댐퍼를 맞출 수는 없는데 제가 몰아본 결과 댐퍼의 쇼크 옵셔바의 감쇄력이 스프링보다 처지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과속 방지턱 같은 데를 넘을 때 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피봇의 안에 들어있는 소재나 피봇을 묶었을 때
이 자유 흔들림이 거의 없게 세팅을 했고 뭐 범프나 리범프 되는 상황에서도 댐퍼의 역할 수행은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 차를 무조건 까지는 않겠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 차가 고급차로 가려면 여기에서 피할 수 없는, BMW도 피할 수 없는 곳은 가볍고 얇아야 되니까 스틸을 쓰는데, 이거를 스틸을 썼으면 언더프레임이, 서브프레임이 알루미늄이어야 되는데 얘는 놀랍게도 1억에 육박하는 이 차가 서브프레임이 올 스틸입니다. 올 스틸에 이렇게 해놓고 스프링을 뒤로 빼면 얼핏 탔을 때는 차가 굉장히 스포츠하고 탄탄하게 느껴지지만 뒷자리에 승객이 타고 조금이라도 세게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뒷자리의 승객은 존나 기분이 나빠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잡으려면 타이어를 되게 부드러운 걸 넣어야 될 텐데, 타이어가 현재, 막내야, 타이어가 어디 회사 건지 좀 봐볼래? 미쉐린이야? 역시나 부드러운 미쉐린의 승차감용 타이어를 넣어서 그 부분을 상쇄하려고 꼼수를 쓴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급의 차면은 올 알루미늄으로 가지 못할 거면은 댐퍼와 스프링의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깊게 세팅을 하거나, 뭐 이제 댐퍼를 더 뒤로 빼고 스프링의 권선도 좀 두껍게 감고 밑을 좀 세게 감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바꾸고, 암들을 잡을 때도 제가 항상 BMW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암을 잡으면 저쪽에서 나오는 게 이쪽에서 이렇게 잡거나,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잡으면 저쪽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잡거나 해서 크로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양쪽으로 잡아 당겨주면서 차 안으로 갖고 오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얘는 현재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쭉 잡고 그냥 와서 쭉 잡고, 그냥 우리는 5개를 잡았다, 우리는 5링크 멀티링크를 썼다, 굉장히 쉬운 세팅의 길을 선택한 거죠. 만약에 현대가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최상위급인 플래그십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처음에 제작비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얘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밑에 애들이 이제 조금씩 수혈을 받으면서 좋게 되는데, 너무나 쉬운 길, 도요다가 가는 길, 도요다가 이런 길을 좋아해요. 여기서 이제 쉬운 데이터 값을 쫙 뽑아내가지고 그 데이터 값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이 탑승객과 운전자한테 만족도를 줘. 이걸로도 세팅을 잘하면 만족도는 줘요. 하지만 만족도는 주지만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속도가 올라가고 과격한 움직임이 되면 얘네들은 다 뻗어요. 그러니까 뻗어서 뭐 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고성능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대중적인 세팅이니까. 자,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보면 굉장히 싼 마이의 이 베일하우징가 디스크인데, 얘도 물론 벤틸레이션은 잘 해놨는데 보통은 5, 6천만 원이 넘으면요 갬성 튜닝이라 그래서 브레이크 캘리퍼도 사실은 운전자들이나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스탠다드 브레이크 캘리퍼는 보통 운전자들, 차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더군다나 앞바퀴의 캘리퍼는 분명히 알루미늄이었을 거예요. 얘는 스틸이에요. 그죠? 자석이 붙고 안 떨어지고 있죠. 스틸인데 앞바퀴는 아까 거무튀튀한 검정색에 가까운 그레이 톤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색이야? 이거 흰색도 아니고 떼탄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짝짝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사소한 거조차도 왜 신경을 못 쓰냐 이거죠. 여기라도 지금 페인팅을 한 건데 앞바퀴와 똑같은 페인팅을 하거나, 아니면 얘도 좀 더 좀 정성스럽게 하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얘도 만도 거지, 만도 거네. 캘리퍼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디스크 패드도 작고 디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니까 브레이크를 딱 때리면 앞바퀴 쪽에 상당 부분 많은 하중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이제 밑에 왔습니다. 박 사장이 없이 혼자 하니까 많이 쓸쓸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박 사장이 바빠서 못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서 봤을 때 메인 프레임은요, 메인 프레임의 설계가 그래도 꽤나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튼실하게 가져야 될 건 다 가졌고, S클래스나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복합 소재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 증가가 높은 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간 건데, 이 G90은
메인 프레임 자체가 일단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 보이고 일단 엔진이나 미션이나 다 이제 알루미늄이죠. 그리고 미션은 ZF-하고도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 기술 제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이 차에 지금 메인 프레임이 위에 잘 돼 있다고 내가 했잖아요. 스티리즘. 근데 서브 프레임이 지금 채 2편밖에 안 돼. 이게 지금 서브 프레임이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서브 프레임의 메인 골격이 여기에서 시작되거든요. 여기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일단 하나 막대기를 이렇게 뽑아놨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을 지지할 수 있으면서 엔진을 떠받드는 걸 2개를 놨는데 이 크기나 형상은 2톤이 되는 또는 어떤 제조회사의 플래그십이 가져야 될 서브 프레임이라고 봤을 때는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스틸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보면 여기에 볼팅이 끝나고 보통은 여기서 이쪽으로 추가 볼팅을 하나 하죠. 이렇게 추가 볼팅을 얘를 이렇게 해서 지지대를 덧대서 볼팅을 2개를 더 받고 심지어 고성능 차들은 여기서부터 A필러 끝단으로도 지지대가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돼서 서브 프레임을 완벽하게 차에 봉합을 시켜버리는데 얘는 현재 그런 기술이 없고요. 요 2개, 로우암 2개를 체결할 수 있는 딱 이 크기만큼만 서브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운팅을 중간에다가 갖고 엔진을 여기다 얹어버린 거예요. 서브 프레임으로부터 조금만 나왔을 뿐이지 서브 프레임 안에 엔진은 들어갔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마른 수건을 짠 다음에 탈수기에 넣고 돌려갖고 건조기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껴서 최소한의 것으로 면피를 하겠다. 우리는 서브 프레임 안에 엔진을 넣었어. 그러니까 끝이에요. 보통의 E급의 차들은 서브 프레임을 알루미늄을 쓰는 확률이 거의 80~90%가 넘는 데다가 이렇게 이거는 자린고비, 이거는 천장에다가 굴비를 매달아 놓은 게 아니고 천장에다 그냥 생선 뼈만 달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우선이 형 아껴도 진짜 너무 아꼈다. 이거 내가 진짜 놀라. 이거는 도요타 저리 가라네 아주 그냥. 자린고비가 아주 끝장판이네 아주.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차체의 어떤 부족함을 잘 못 느끼는 건 세팅을 되게 쉽게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 거에서 이 서스펜션의 세팅을요, 이 스트럿을 앞쪽으로 빼고 얘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너클암만 살짝 기울어져서 이 너클암이 전체적으로 살짝 해서 캐스터 각을 준 것뿐이지 보통 차들은 우리가 아우디나 BM이나 벤츠 내가 이런 차들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대각선으로 꼽치면서 완벽하게 캐스터 각을 잡아주고 직진을 잡고 움직일 때 여러 운동 범위를 소화할 수 있게 하는데 얘는 모든 걸 다 수직으로 꽂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굉장히 쉬운 세팅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현대가 쉬운 방법으로도 세팅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운전자나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게끔 하고 대중적인 주행 환경값을 맞췄다고 하는데 물론 이 차가 대중들한테 일반인들한테 팔 거니까 우리 또 법인회사에서 많이 타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값으로 쉬운 데이터를 산출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저는 기암급이고 뭐 외국에 무슨 뭐 어떤 뭐 모터트렌드 주간에서 뭐 S클래스랑 BMW랑 뭐 해서 이 차가 이겼다. 나는 그게 과연 정당한 비교를 해서 이겼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노 사장 너가 뭘 한다고 이 보여지는 걸 갖고 차를 평가하냐는데 제가 왜 못 알아요? 제가 못 할 이유는 또 뭔데요? 아니 그러면 벤츠나 BM이나 포르쉐나 벤틀리나 걔네들은 좆발랐다고 돈이 막 남아 돌아갖고 그렇게 세팅을 하간요? 다 그렇게 세팅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적어도 현대자동차가 플래그십이고 외국 잡지에서 뭐 S클래스보다 뭐 높은 점수를 받았고 뭐하고 했으면 과연 그게 그릇된 방법으로 받은 수상이 아니라면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저렴하면서도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 세팅값만을 근데 세팅값으로 잡을 수 있는 승차감이나 운동 범위는요 굉장히 포텐셜이 낮아요.
그냥 운전자가 탔을 때 세팅값 살짝 바꾸면 뭐가 달라진다는데 그게 운전자가 느끼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차의 성능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차의 성능을 좋게 하려면 최초 설계와 구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진짜 이 차는 우리나라를 위한 세팅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하면 유럽에서 못 팔아요. 제가 진짜 장담하건대 이 차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절대 많이 못 팔릴 거예요. 광활한 미국의 그 아메리칸 도로를 달리려면 그 사람들은 차를 타면 알거든요. 잠깐 타면 모르겠지만 계속 타보면 이런 세팅값으로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선 먹히지가 않죠. 이건 전형적인 코리아 세팅값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션은 현대 자체적으로 한데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실은 미션이에요. 미션은 되게 부드럽고 스포츠성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을 되게 잘 살리고 있고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이 로스 없이 동력 계통으로 잘 가게 해주고 있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는 미션의 기술력이 계속 미션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보여요. 아직 뭐 ZF나 게트락을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옛날에 유리 미션이니 토크 컨버터에서 엔진님을 다 까먹지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미션은 그냥 잘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제가 지적하는 부분, 자, 뜨거운 엔진열이 머플러 배기 라인을 타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단열 소재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최고급인 플래그십에서조차도 굴곡이 있고 어려운 곳은 단열 소재를 생략을 한다는 거죠. 나는 이거를 진짜 현대자동차한테 늘 얘기하고 싶은데 단열 소재를 이렇게 작업하기 어려운 데를 안 하는 이런 꼼수는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냐, 니네한테. 어떻게 이런 고급차를 만들면서 단열 소재를 니네 맘대로 이렇게 생략을 하고, 여기 봐봐, 테나마. 꺾어졌지? 이렇게 꺾어지는 데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열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단열 소재가 아예 없잖아. 여기에서 열이 안 날 것 같아? 양쪽인데? 여기 열이 많이 난다고. 더군다나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돌면서 소리도 많이 나서 여기다 흡음재는 대놨지만 흡음재도 여긴 또 안 됐잖아. 여기 왜 안 됐어? 굴곡이 있으니까. 굴곡이 있으니까 여긴 또 흡음재를 안 된 거야. 본딩을 잘 해놓은 건, 와, 현대자동차가 본딩을 이렇게 잘해? 이 본딩으로 인해서 차대 강성이 올라간 거야. 현대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본딩의 길이를 옛날 차는 뭐 80m 썼다. 요즘 차들은 본딩을 한 200m 쓰는 거야. 본딩을 많이 해서 차대 강성 좋아진 건 좋다. 이거 칭찬할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제조사가 정말 정성스럽게 차를 만드냐 안 만드냐가 달려있는 거고, 원래는 이 배기 라인에다 이렇게 뭘 용접해갖고 뭘 붙이면 안 되는 거야. 뭘 이렇게 잡아서 볼팅을 해갖고 잡아야 되는 건데 현대자동차는 쉽게. 근데 이거는 현대뿐만 아니라 도요타든 혼다든 약간 저가 브랜드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다른 데도 하니까 뭐라고 안 하겠다는 거고. 봐봐, 멀쩡하게 쫙 판으로 왔잖아. 여기서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주특기 생략하고 쉬운 데부터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나 현대자동차가 싫은 거야. 이런 비싼 차를 팔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이러면서 무슨 최고급 세단이 어쩌고 저쩌고 뭐 플래그십이 어쩌고 저쩌고 웃긴 거지. 나는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아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는 거지 그냥. 요건 알루미늄을 하는 이유가 미션을 떠받들기 때문에 미션의 회전에 의한 진동을 얘가 감소시켜주면서 양쪽을 차대를 보강시켜주고 미션을 받쳐주는 마운팅. 근데 요거는 잘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더 총체적인 문제가 또 드러나는데, 최초 배기 라인에 이걸 아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 소재를 좋게 이렇게 쭉 왔어. 여기까지 왔어. 옛날에 내가 펠리세이드 할 때 그랬나? 머플러 갖고 얘네가 장난짓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함석이야. 얘네들은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 이걸 아크 용접이라고 하나 뭐 있는데, 아르곤 용접. 요 부위가 나중에 녹이 슬면서 여기가 빵꾸가 난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내구성이 약해요, 이 함석이. 여기는 또 다시 소재가 다른데 여기서부터는 또 함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걸 갖고 장난질을 하는 거야. 돈을 아끼는 거야. 원래는 이런 급의 차는 전부 다 이 소재로 쫙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 돈 아껴서 돈 많이 남으셨어요. 얼마나 남으셨나 모르겠네. 어떻게 플래그십이고 막 7천만 원, 8천만 원, 9천, 1억을 받는 차를 이런 소재의 머플러를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노사장이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야. 어떻게 내가 팰리세이드에서도 이거 갖고 내가 진짜 개탄스러웠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지. 자, 여기 와서 여기에서 머플러가 여기서 합쳐지는 건 배합에 대한, 배기 라인에 대한 배합을 맞춰줘서 나가는 거니까 플랩은 당연히 없을 거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함석 소재, 싸구려 소재 막 사정없이 아르곤 용접을 여기저기 막 다 해놔서 이거는 싸게 쉽게 가겠다는 건데, 나중에 이거 이제 오래 타고 오면 이런데 이제 빵꾸 나고 막 난리도 아닌데. 자, 그리고 리어의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 요거야. 보통 이런 차들이 서브 프레임이 한 이만하거든. 요것밖에 안 되고, 얘는 그래도 양심상 여기서 이쪽으로 보강재가 하나 가네. 왜? 너무 좁으니까 여기에서만 마운팅을 해갖고는 전체적으로 얘를 잡기에는 부족하니까 이 보강재를 넣어서 저기까지 간 거야. 요건 잘한 거야. 요건 잘한 거고, 뒤쪽은 요거 하나 마운팅 끝. 그 다음에 요건 진동 밸런스. 진동 생길까봐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5개를 잡았기 때문에 되게 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데이터 값을 추구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실력이 좀 나오는 거는 알버트 비어만 형님의 노하우가 어디가는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고급진 기술이 들어간 서스펜션이 아니야. 근데 달리기 성능은 그래도 괜찮아. 나쁘지 않거든. 잘 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도요타처럼 얌스럽게 잘하는 거야. 크게 설비비를 들이지 않고 최대한 운전자가 만족하는 거를 뽑아내겠다. 내가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국도에 가서 달리면 이 차의 한계가 금방 뽀록이 날 거야. 근데 이런 차는 고속도로에서 쭉 쏘거나 그냥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탈 때는 잘 티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 차급을 타는 사람들이 국도에서 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를 현대자동차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한계치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 제일 싸구려 머플러예요. 제일 싸구려 머플러. 제일 싼 소재. 내가 옛날에 누비라 탈 때 96년, 97년도에 누비라 탈 때 이태원에서 차가 가다가 갑자기 내 차가 탁커정 소리가 나는데 뻥 소리가 나는 거야. 왜 그러지는데 옆에 막 택시가 빵빵 날려. 나에서 보니까 이게 떨어진 거야. 달리다가 여기가 녹이 슬어가지고 얘가 툭 떨어진 거야. 그래서 머플러가 달리다가 떨어진 거야. 이런 재질이 그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야. 머플러는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아반떼나 엑센트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가 들어간 겁니다. 이건 존나 까야 돼요. 아주 현대한테.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마감도 보통 수입차들은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이런 잭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안 하는데 커버를 씌워놓든가 하는데, 이런 것만 봐도 현대는 그러니까 고객들이나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는 외관이나 실내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구석구석 정말로 세심하게 신경 쓰는 적은 그닥 보이지 않는다. 엄청난 자기들한테 플래그십인 이런 세단에 와서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장난질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마어마한 원가 절감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를 노사장의 눈에 보였던 거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혼자 했는데 박 사장하고 제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제가 박 사장한테 가거나 박 사장이 저한테 와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렇게 스케줄이 갑자기 차가 협찬이 됐을 때는 종종 때때로 가끔 저 혼자 하체 우리기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또 뭐 박 사장의 하차설 그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처음으로 노 사장이 혼자 진행했는데 어땠습니까? 저도 처음이라 약간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연습 통해서 박 사장하고 할 때는 더 세심하게 잘하고, 저 이렇게 혼자 할 때도 이 구력이 좀 쌓여서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간이 늦은 관계로 이걸로 하체 우리기를 마치고 내일 본편 리뷰에서 잘 세심하게 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